미안하지만 절대로 호남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의 시작이라고. 호남의 지역이 바뀌고 있어요. 송창영의 일파만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본격 토크쇼.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입니다. 광주 불교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전 새누리당 대표시죠? 이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정현 대표님은 순천에서 자전거, 밀짚 모자, 새카만 얼굴이 상상이 되는데 정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단 새카만 것은 날 때부터 좀 새카만. 제가 84년도 12월 달에 정치를 했으니까 만 40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17계단 간사병부터 시작해서 17계단을 거쳐서 집권당의 최고위원 2번, 당대표 1번,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홍보수석하고 했으니까 40년 동안 많은 이력을 쌓았습니다. 더구나 호남에서 2번 당선되는 비례대표까지 3선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원 없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참 대단하신 게 우리 호남 지역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인데 우리 호남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으로 그야말로 정치를 굉장히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광산에서 광주 시의원 출마했을 때 2등을 했습니다. 2명 출마해서.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제가 720표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1.03%를 얻었고 사실 이제 그때 또 처음 선거할 때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아주 별의별 욕설도 많이 듣고 또 명함을 찢어서 얼굴에다 던진 사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저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저는 내 고향 호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호남에 필요한 것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지금 우리 호남에서 이 보수 정당이 지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지는요. 네. 한두 사람이 하거나 대표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시민 전체, 도민 전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분명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호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의를 다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건 그대로 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어떻게 보면 득표를 한다라든가 인정을 받으시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우선은 그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의 변화보다는 중앙당의 말하자면 전체 정치, 전체 정당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공화당 때부터 했잖아요. 공화당 때부터 해서 그때 목표는 근대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말하자면 배고픔을 해결을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글로벌하게 뻗어갈까라는 게 목표였었고 그런데 지금 20년대 지금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을 넘어섰어요. 여기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최고 목표가 초강대국으로 가야 됩니다. 초강대국에 맞는 정치와 그리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치라는 건 뭐냐?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탕평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포기해도 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호남에 대해서 특히 표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예산과 인사와 더 많은 방문을 통해서 그 문을 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포용 정치고 그게 관용 정치고 그게 탕평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이 호남에서 좀 언급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좀 어려운 거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호남에서는 잘한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호남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선거를 출마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0세 이하의 젊은 층들은
아버지들 세대, 할아버지들 세대들이 했던 무조건적인 투표, 그리고 어디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한 쪽에 선택을 하겠다.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밀어주지 않겠다는 게 젊은생들 생각입니다. 네. 저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저는 대단히 큰 기대를 첫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가 올해로 37년째입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부터의 싹쓸이가 37년째인데 이제 좀 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주당의 호남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한 거야? 저 사람들 회초리 한번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이쁜 당이지만은 회초리 한번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인이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민주당은, 호남에서 싹쓸이해 왔던 민주당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호남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남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호남이 계속 발전이 안 되고 불만에 쌓여 있을수록 자기들의 연구 펴봤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들을 찍게 되는 연구 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정권이 들어섰었고 정말 압도적으로 89, 93%를 밀어줬던 그런 정당이 집권을 해갖고도 호남에 눈에 띄게 SOC 투자를 한다든지 지역 발전에 또는 지역의 어떤 내로라만 하는 광주, 전남, 전북의 사업치고 보수 정권에서 아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민주당 정권에서 했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도 이제 나 말고 내 자식들 말고 내 저 이쁘고 이쁜 손주들 세대까지도 계속 이런 걸 물려줄 것이냐, 선택을 하고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할 일 아닙니까? 주인이 머슴입니까? 표 찍어주는 머슴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맺힌 절 죽었습니다. 다른 이슈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그 광주 전남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고, 또 중소 상권들이 정말 지금 몰락해져 있고, 또 그 공실률들이 지금 나주혁신도시라든가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구도심, 충장로 이쪽 보면은 공실률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 소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심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석유화학이 그 뒤에 굉장히 진전을 해서 화이트 바이오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산업의 대변화, 대전환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협력업체들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고용도 떨어집니다. 광주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사실 이것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현대 기아 자동차들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80만 대에서 100만 대 생산에 증산을 했다고 한다면 2만 5천 개가 넘는 자동차 부속품을 지금처럼 경기도 소아리 광명에서 싣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전부 이 지역에서 생산하면 그 협력업체가 몇천 개가 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까? 손끝털이 하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 새로운 공단 하나를 만들었습니까? 더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AI를 포함해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 유치 하나를 제대로 안 해놨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고 10년, 20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머리 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와 행정가들인데 정치와 행정가들은 경쟁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공천만 따오면 저절로 해준 사람들한테 맡겼으니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애암하고 앉아서 그 자리에 권력 즐기기는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자업자득입니다. 자, 그러면 좀 작심 발언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의 그러면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지금 정치인이라든가 지자체장 혹은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네. 절대로 이 지역에서는 정치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는 한은 이런 상황이 깨질 수가 없고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진짜 젊은 손주들은 다 그 힘들게 방 한 칸도 못 얻어주면서 객지로 다 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전남은요 굉장하게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죠. 그 전에도 그랬죠. 사실 쌀 산업이 최고 산업일 때 이런 평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호남이었었습니다. 진짜 아무런 손끝을 하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또다시 호남 시대가 온다고 보느냐? 네. 지금은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인데요. 이 우리 저기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남을 거쳐갖고 군산까지 저 바다 15m에서 20m밖에 안 되는 저 바다야말로 해상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땅이 넓고 안 쓰고 있는 땅들이 많으니 풍력, 해상 육상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또한 기가 찹니다. 영광의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곡성하고 구례에는 완전히 그 양수 발전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전남 동부지방에는 여수, 광양, 순천 이쪽에는 완전히 지금 LNG라든가 그밖에 다른 것을 활용하고 이용한 그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물건들을 외국에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된 시대에 우리는 이 에너지를 갖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수도권이나 그밖에 다른 공단으로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동네마다 못 지나가게 하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요 육상 관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렸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고 2,500여 개가 넘는 섬들이 남해안에 가득 있고 이렇게 많은 다도해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제는 섬 관광 그리고 해양 관광이 최고 말하자면은 앞으로 관광에 있어서 트렌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 전남에 이런 해양 관광 쪽은 강원도 같이 저렇게 깊은 바다, 섬 하나도 없고 망망대해 어디를 가나 망망대해 똑같은 바다인데 광주 전남은 차로 3분만 이동해갖고 찍으면 전부 새로운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또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첨단 산업이라든가 아까 해양 관광이라든가 또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해산물이 나온다 그런다면은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말하자면 식품 공장 하나를 못 유치해 놓은 게 이쪽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 쌍 원료는 다른 데로 보내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식품 공장을 포함해서 또 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료진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앞으로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이쪽은 의생명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한 자동차도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80만 대, 100만 대로 이걸 증산을 해가지고 그 부수품 공장 이제 전기차는 한 1,500개, 1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0개 되는 그 부소품 공장들이 들어섰을 때 지역에 네. 경제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으로 행정가들입니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정으로 감각으로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해는 누가 보는데? 우리 자식들이 보는데 손주들이 보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전라남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자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자문을 하러 갔더니 우리 전남에 지금 소아과 전문의가 전남대 병원에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간에는 쉬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통 밤에 많이 아프니까 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전남의 지금 의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전남대 의대의 문제는 전남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지금 있는 병원들도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네. 수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개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장비가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장비를 계속해서 전남도하고 전남도에서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또 국가 예산 받아갖고 그거 지원하고 밀어줄 것입니까? 그래서 전남도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조정해갖고 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야, 너 한번 경쟁해봐라. 무한 경쟁이도 그 결정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 무한 경쟁이라는 그 무한에 비행장이 똑같은 겁니다. 광주에 있는 비행장 대신에 무한에다 19년 전에 만들어놓은 공장을 비행장을 아직도 옮기지도 못하고 네가 먼저 하고 양보하고 19년째 저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게 의과대학 앞으로 19년이 아니라 190년이 가도 이대로 가면 결론이 안 납니다. 의과대 병원 하나 운영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운영을 한다? 무슨 재주로? 하하. 그렇게 해갖고 나는 책임 안 지고 나는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결정하고 또 전남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딱 갈라놔 버리면은 누가 그 결론을 내겠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일파만파인데 좀 민감한 얘기 또 하나 더 일파만파 특성상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에 시작한 소위 이 계엄
탄핵, 대통령 구속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헌정 78년 동안 우리 정치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했고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번에 딱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모래 위에 지어진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엄으로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삼권 분립이 된 국회에서 의석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탄핵을 2년 동안에 밀어붙여갖고 국정을 마비를 시켜버리고 국가를 마비를 시켜버리지 않나. 이렇게 정치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음대로 주물러버리는 이런 삼권 분립도 기가 막히고 그 똑똑하다는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도 이렇게 국회가 사법부를 편파적인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도 할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이게 지금 헌법이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온 나라 전체가 다 허당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제 제대로 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나라를 하기 위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문제점들을 좀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가 되려면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뭐 하는데 최근에 또 주변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 또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권형 개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 저는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개헌은 사실상 처음에 재헌을 할 때에도 정치인들이 했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에 국회가 했고 그 뒤로 개헌들은 전부 대통령들이 개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바뀌면 또 개헌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취향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한 개헌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한번 국민 헌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 천만인 서면운동 청원을 하면 됩니다. 청원 이렇게 개헌을 합시다라고 청원을 하면 돼요. 이 청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권력 구조는 이제는 내각제로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익숙한 대통령제를 그대로 하되 지금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의 힘을 좀 빼자 이겁니다. 네. 그러려고 한다 그런다면 4년 중임제 말하자면 하고 있는 동안에 책임까지 제거하는 4년 중임제로 바꾸되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또는 부통령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통령이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래서 네. 당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치는 주로 총리나 부통령이 하고 외치나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고 제왕적인 대통령 옛날 왕 같고 임금 같고 황제 같은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자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개헌이 될 수가 없으니까 분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게 중앙에서 거머쥐고 대통령과 행정부처 장관들의 예산도 찌끔찌끔 완전히 무슨 시에 베풀듯이 마치 배급 나눠주듯이 네. 주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로 해갖고 지방자치가 교황 실시되고 30주년이 됐으니 지방자치도 완전히 힘을 말하자면 예산권 또 재정권 그 다음에 계획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예.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는 분권형 국가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되 국민 청원을 통해서 1,000만 명 국민 서명 운동을 통해 갖고 국민이 만들어놓은 헌법 어떤 대통령 어떤 정당도 함부로 다음에는 헌법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지금 언젠가는 대선을 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의 대선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호남에서의 대선 어떤 후보자랄까 그런 군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호남 사람들은 앞으로 대선에서 어떤 선택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시대에 맞는 정치 지도자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좀 대한민국이 아까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에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네. 나가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과정을 미스트롯 같이 아주 치열하게 네. 당 내부 경쟁을 치르고 또 양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토론이 아니라 토론 갖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검증을 받고 약속을 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고 그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 출신 인물로 뭐 하겠습니까? 네. 우리 지역 출신이라 해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습니까? 이쪽에서 93%를 밀어줬던 대통령이라 그래서 이 지역을 발전시켰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의미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시비비라고 가린다고 하니까 사실은요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소홀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21대 때 8명 중에 7명이 초선인데 그렇죠. 22대 국회 와서도 8명 중에 7명이 초선입니다. 국회는 선수가 계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호남 국회의원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초선으로 또 초선으로 갈아치워가지고 호남의 정치인들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떠도는 개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출신 필패론이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떠드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호남 출신을 시켜놓으면 반드시 진다고 하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호남 출신은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군의원 하나도 없으니 대통령 후보가 나올 리도 없고 그대로 그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호남 출신들은 씨가 대통령 씨가 될 수 없다는 씨인데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호남 차별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호남 인권 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호남 정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최소한도 민주당 내에서 차별은 안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안 되더라도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고 호남 정치, 호남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호남 사람들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명한 우리 호남 분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서울에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렵게. 제가 불러줘서 고맙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